고생제 이후에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대멸종이에요. 역사에서 보니까 최고 포식자는 대멸종 때 반드시 멸종했어요. 자연사가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우리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빅퀘스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관장을 지낸 이정모입니다. 우리 멸종 그러면 다들 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멸종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연에 누가 하나가 사라지면 누가 하나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회사에 과장님 나가셨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과장님 나가셨으면 다른 분이 과장님 되는 거잖아요. 한 생명이 멸종하면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이 진화를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전제 조건은 멸종이에요. 많은 생명들이 멸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한 거죠. 한 종 사라지고 한 종 생기는 게 뭐 자연스러운 멸종과 진화의 과정인데 대멸종은 뭐냐면 특별한 사건으로 의해서 한 종, 두 종 사라지는 게 아니라 70% 이상의 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대멸종 때는 무려 95%의 생명체가 멸종한 적이 있어요. 근데 95%의 생명체 멸종했다 그러면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사라져서 멸종됐고 나머지 5종류가 살아남았는데 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대부분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멸종은 최소한 70% 이상의 종이 짧은 기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제 이후에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대멸종이에요. 과학자들은 대략 1950년부터를 6번째 대멸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필 1950년부터냐? 신석기 시대부터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많은 생명체가 멸종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현대인의 책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1820년경부터 산업혁명기부터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정하는 건 누가 정해야 되냐면 지질학자들이 정해야 되거든요. 지질학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지질학자들이 찾아낸 게 바로 1950년부터죠. 1950년 지층부터는 모든 지층에서 방사선이 검출됩니다. 핵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발견이 돼요. 지층의 특징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어야 되거든요. 고생대에는 뭐 삼엽층의 표준화석,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하듯이 그 6번째 대멸종기에는 뭐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어야 될까? 과학자들이 찾아냈죠. 바로 치킨입니다. 닭. 한 1920년부터 공장식 사육이 시작하면서 1950년 이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닭뼈가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1950년부터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단 말이에요. 5번째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공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6번째 대멸종인데 지금의 최고 포식자가 누구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큰 동물도 아니고 이빨, 발톱도 변변지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또 자기 몸을 덮고 있는 뭐 털도 없는데 최고 포식자가 된 거죠. 여기까지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 보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네.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인데 그 대상은 우리겠네.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생물량이 많아도 또 멸종하더라고요. 생물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생태계에 가장 잘 적응했던 생명체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최고 포식자면 원래 개체수가 얼마 안 돼야 되는데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제일 많아요. 지구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어떤 공룡도 어떤 고래도 최고 포식자는 킬로그램으로 치면 다 모으면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은 킬로그램으로 쳐도 제일 많은 거예요. 한 종의 생명체가 최고 포식자면서 생물량도 킬로그램으로 제일 많은 거예요. 지구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생명체죠. 이건 위대한 점인데 이 위대한 점 때문에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하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양수겹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기가 된 거죠. 대멸종들을 보면 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기후가 급격하게 변한 겁니다. 온도가 5도, 6도 확 오른다든지
아니면 내린다든지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확 떨어지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만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 정도 위대한 생명체는 다른 작은 정도의 조건은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기후라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가 확 바뀌면 생태계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먹이 사슬 이거 완전히 깨지잖아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대멸종은 오르도비스기가 이제 끝날 때 생기는 건데요. 오르도비스기는 연체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때입니다. 근데 이때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어차피 육상은 아무도 안 살 때였어요. 근데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면 왜 못 살게 되지?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그 물이 바다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전 지구가 얼음덩어리 돼버리니까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물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육지에도 얼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의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바다 생명체들이 아주 깊은 곳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흔히 말하는 대륙붕에 살아요. 깊이 200m, 400m 이런데. 바닷물이 낮아지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에 10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바글바글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15평을 줄들었어. 그러면 누군가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하잖아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오르도비스기 지구가 얼면서 바다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었습니다. 서식지가 줄으니까 기본적으로 살기 어려워졌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는 대번기가 끝날 때쯤 오는데 대번기 때는 이미 어류도 발생했고 양서류도 등장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화산도 터지고 운석도 부딪히고 하면서 급격하게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대멸종 95%가 멸종했을 때가 이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대멸종 때예요. 95%가 멸종됐으니까 막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판게아가 뭐냐면 모든 대륙이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있는데 멘틀이 막 고체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멘틀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지각판들도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합쳐졌어요. 아니, 대륙이 합쳐졌는데 생명체는 왜 살기 어려울까? 생명체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은요, 바닷가입니다. 해안선. 해안선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해안선의 길이 자체는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 내륙 한가운데는 주로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잖아요.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이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엄청 떨어져요. 지금 대기의 산소 농도는 21%거든요. 근데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올 때는 30%, 35%가 됐어요. 이때는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었어요. 막 달려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무럭무럭 자라요. 그 당시에 잠자리는 메가네우라라고 했는데요. 날개 폭이 1m 50이에요. 그다음에 진해는 두께가 10cm 정도 되고 폭은 한 20cm, 30cm 되고 길이는 3m에서 5m 됐어요. 우리는 거기 살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 동물로서는 거의 천국과 같은 거였죠. 근데 지금보다도 산소 농도가 낮게 20%까지 떨어진 거예요.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베리아에 보면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베리안 트랩이라는 게 뭐냐면 현무암 덩어리예요. 크기가 유럽만 합니다. 두께는 막 평균적으로 한라산 높이쯤 되는 거예요. 한라산 높이쯤 되는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있으니 도대체 얼마나 화산이 터진 거예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중간에 1, 2만 년 쉬긴 하지만 저 엄청난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저 시베리아에서 화산이 터질 때 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 뭔 일이 나는지 모르죠. 하지만 자기 주변에서 슬금슬금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산에서는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나와요. 화산재는 햇빛 가리고 햇빛 가리니까 추워지고 광합성하지 못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화산재와 함께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막 분출돼요. 이건 다 산성 기체잖아요.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쫙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바다도 산성화되고 토양도 산성화됩니다. 생명체들은 급격하게 산소 농도도 변하고 그다음에 산성화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죽으면 반드시 썩죠. 썩을 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썩고 나면.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이 있어요. 땅 깊은 거, 바다 깊은 곳은 산소가 없는 환경이죠. 그거 썩으면 어떻게 되냐? 탄소에 산소가 붙지 못하니까 메탄이 됩니다. 주로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형태로 뭐 얼음 덩어리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화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니까 지구가 더워진단 말이에요.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북극 지역 같은 데 있었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떠오르죠. 떠올라서 공기 중으로 메탄이 분출돼 버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도가 높은데 또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메탄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워져, 염소, 불소, 이산화황 때문에 지구는 점점 산성화돼. 이런 게 막 겹치는 거예요. 온갖 일이 일어나면서 95%가 멸종되고 그때 이제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거죠. 중생대 시작하자마자 트라이아스기가 끝날 때쯤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룡도 결국은 멸종하고 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공룡의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1988년부터는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운석이 꽝 부딪혔어요. 지름 10km, 10km면 한라산 높이 5배보다 높은 겁니다. 그 10km의 운석이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꽝 부딪혀요. 근데 그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그러죠. 단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싹 멸종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충격으로 지진이 나고 지진의 여파로 화산이 터지는 거죠. 화산 터지면 세 번째 대멸종 때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쌓여서 이제 다섯 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재미있는 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석이 부딪히기 전에 화산이 터졌어요. 인도의 데칸 고원을 만드는 화산이 터집니다. 얼마나 컸길 고원이 만들어졌겠어요. 옛날에 공룡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제 화산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훅 멸종하죠. 그래서 이만큼 있는데 이때 운석이 붙으니까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이 터져서 멸종이 시작된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그대로예요. 화산이 터지기 전에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다면 화산이 터진 다음에도 10억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멸종이야? 멸종 맞죠. 멸종이 마리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종수가 줄어든 거죠. 이때는 예를 들어서 1000종이 10억 마리 살고 있었다면 이때는 100종이 10억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종의 다양성이 떨어진 상태는 아픈 생태계, 허약한 생태계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운석이 꽝 부딪히냐 끝장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화산이 터졌을 때도 종의 다양성을 좀 더 유지하고 있었다면 운석이 붙였을 때 완전 끝장나지 않고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우리한테는 비극이죠. 공룡과 같이 살든지 그럴 수 없으니까 아예 우리는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공룡이 끝장났기 때문에 공룡이 빈 공간에 무주 공산일 때 공룡과 같이 살던 조그만 형태, 뭐 주먹만한 생쥐만한 크기로 야행성을 살던 포유류들이 점점 마치 자기 세상이 됐다는 듯이 몸집을 키워나갔다가 그러니까 인류도 등장하고 마침내 이제 우리도 등장하게 됐던 거죠.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면 항상 그 원인은 자연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류가 3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30만 년 전에 등장한 인류가 10,000년 전에 우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29만 년 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는데 이게 사람이 더 똑똑해져서가 아니에요. 이때 기후가 바뀝니다. 2만 년 전부터 10,000년 전 사이에 4도 5도가 지구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되면서 인간이 농업을 발명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는 100년 동안에 1도 이상이 올랐습니다. 1도보다 4도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10,000년에 4도가 오른 것을 시속 100km라고 해봐요. 100년에 1도가 오른 것은 시속 2,500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속 100km를 쫙 운전해요. 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꼬마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경치 구경 다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속 2,500km로 쫙 운전했다 합시다. 우리가 여유 있게 이야기하면서 바깥의 경치 구경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잖아요. 10,000년에 4도 정도 올랐다는 것은 그 정도 오르면 생태계도 적응할 수 있는 속도예요. 근데 지금 100년에 1도 이상 올라간 것은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 때의 속도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상태예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쫙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작년 봄만 해도요, 많은 학자들이 산업화 위에 1.5도 넘는 거는 뭐 2030년이야. 어떻게 7년 만에 오르겠어. 한 12년쯤 있다가 2035년쯤 오르겠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미요, 1.48도가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작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하면 1.52도가 됐어요. 1.5도 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한 번 넘었다 선언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은 평균을 잡아야 되니까 아마 2017년 되면 우리는 1.5도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온도가 오르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건 사실 과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2024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 18개월은 인간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의 엄청난 속도로
옳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에 멸종에 관심이 있을 때 만 년은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말이야 과학자들이 시민들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2150년이면 그냥 충분히 다 멸종해버리고 말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생명체는 살아남겠지만 최고 포시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는 여기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왜 배울까요? 우리 역사를 배운 이유가 망한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방법,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사 박물관 가면요 대부분이 멸종한 생명들을 놔두고 있어요. 저 생명은 왜 멸종했을까? 3억 년 동안 바다스를 지배했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들의 멸종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멸종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보니까 최고 포식자는 대멸종 때 반드시 멸종했어요. 우리라고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버텨낼 수 있겠냐. 자연사가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우리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언젠가는 멸종하겠죠. 하지만 자연사에서 보니까 인간 같은 종은 최소한 100만 년, 130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호모사피엔스 등장이 30만 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멸종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버텨야 되죠. 근데 이렇게 뭐 불과 뭐 몇백 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 혹시 괜찮지 않을까? 역사는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에어컨 팡팡 틀면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뭐 3도 4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 겨울에 우리나라 가스값이 갑자기 확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21만 가구가 난방을 못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한 가구는 2.5명인데 저소득 가구는 1.5명이에요. 누가 저소득 가구냐면 노인들 부부가 살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 이 얘기 뭐냐면 그해 겨울에 30만 명의 노인들이 겨울 내내 난방 못하고 이불을 돌돌돌돌 싸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법을 정비하든 못해서 그분들에게 추위를 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지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딴 거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식량입니다. 중동의 봄이 막 불었을 때가 있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다 민주화가 됩니다. 가다피 같은 독재자 밑에서 그 나라 수십 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두 해 사이에 그 나라들이 싹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2해 동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여름에 폭염이 들어요. 폭염이 들면서 밀농사가 안 됩니다. 밀농사는 여름이 선선해야 되거든요. 농사가 망쳐요. 농사 망쳤대 가지고 한 반타작 된 게 아니에요. 겨우 15% 감산이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목사인데 문제가 없는데 중동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독재 사회에서도 잘 버티고 살았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후가 바뀌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경작 식물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격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농민들이 급격하게 바뀌면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 달라지고 식량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도가 42%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가축 사료까지면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식량 자급도가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반도체 만들어서 사오면 되지. 유조선 팔아서 사오면 되지였어요. 근데 그때는 식량 생산이 충분할 때 사올 수 있었는데 딴 나라도 기후가 변하면서 자기네가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달라지면서 식량 생산이 빡 줄어들면 우리에게 팔 수 있을까요? 당장 인도가 작년 올해에 밀 수출을 금지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기후가 변화하면 두 가지죠. 먹을 게 없어서 죽든지 식량과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태평성대에 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대부분의 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3대 동안 전쟁을 안 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전 세계가 비슷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되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량 문제에 겹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누군가는 전쟁으로 해결할지도 모르고 국지전이 곳곳에 열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식량 문제로 전쟁으로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 지금까지 100년에 1도가 변하는 이 변화가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긴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화산을 터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대륙 합쳐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만 변하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린 6번째 대멸종을 닥치고 있어. 그 순간에 있어. 근데 겁내고 우리 끝났구나. 얘 뭐 2판 4판이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고 진탕 살다가 가자. 그러면 끝나버리지만 그래? 우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우리만 변하면 돼? 그렇다면 우리 변하면 되지.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1990년대만 해도 매달 뉴스에 그거 나왔어요. 남극상공에 오존구멍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뉴스 나왔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못 봤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오존구멍이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오존구멍이 왜 생겼냐면 프레온가스 때문에 생겼잖아요. 파월 크리천을 비롯한 3명의 화학자가 오존구멍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하는 프레온가스 때문이야. 밝혀줬고 이 사람은 그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프레온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쓰지 말지 뭐. 안 쓰기로 한 거예요. 한 30여 년 안 쓰니까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후 문제도 우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이산화탄소가 왜 늘어났어요? 석탄과 석유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원을 마음껏 쓰게 된 거예요. 그거 따지신 분들이 있어. 이 관장, 요즘 당신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고 기름값 싸다 그래? 그러는데요. 저희 집이 일산입니다.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500원이 와요. 전철 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석탄과 석유가 없어서 제가 가마를 타고 왔다. 그 일산에서 상암도까지 가마 타고 오는데 1,500원에 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석탄과 석유는 그만큼 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그 덕분에 이산화탄소가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원인을 알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늘어났어? 간단하죠,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늘어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해야 돼요. CSS 해가지고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그걸 콘크리트화 하든지 땅 깊은 곳에 묻어든지 바닥 깊은 곳에 묻자는 거잖아요. 그건 그 다음 일이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가 있죠. 우리 기술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등이에요. 1등이 호주고 2등이 우리예요. 근데 웃긴 게 EU 평균보다 3점 몇 배쯤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좀 에너지 팡팡 쓰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평균보다 우리 3점 몇 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유럽 사람이 쓰는 에너지와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다른 거죠. 우리는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데 의존한 게 많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했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다. 이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멸종을 강조하는 게 잘못하면 우리가 자칫하고 방심하면 정말 비참한 멸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멸종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멸종을 우린 찬란한 멸종이었다. 인간을 위해서 예비했던 거라고 우리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 바뀌는 건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의식주에서 다 볼게요.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한 10%가 옷 만드는 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을 조금 입는 거 중요해요. 맨날 새로 사지 말고 그냥 입던 옷을 계속 좀 많이 입는 거예요. 제가 멋진 신발 있죠.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한국에서 못 입었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뭐 산더미처럼 싸놓고 팔더라는 거예요. 1,000원, 3,000원에. 한국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그게 뭐 새 옷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버린 헌옷을 싸놓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을 지루하 단위로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식이잖아요. 고기입니다. 고기가 심각해요.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콩, 두부도 있고 양식, 어류, 돼지, 닭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로 가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양은 더 많아요. 저희 집은 다 정한 원칙이 있어요. 적어도 소고기는 내 돈 내고 먹지 말자. 사주는 것만 먹자. 근데 그것만 해도 지구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일단 집 바꿔야죠. 집을 새로 지을 때는 패시브 하우스 같이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예전엔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막 세워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햇빛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값이 떨어집니다. 따로 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된 거죠. 큰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하나들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기후 위기를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뭘 하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에게 물으면 다 똑같은 대답이 있어요. 나는 텀블러 써요. 에코백 써요. 한단 말이에요. 텀블러와 에코백 써야죠. 써야 되지만 텀블러 쓴다고 에코백을 쓴다고 해서 기후 위기가 문제가 해결될까요?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 긁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백과 텀블러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요. 플라스틱 쓰레기 줄여야 되죠. 이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거고 기후 위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텀블러, 에코백 해가지고는 그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만 만들자. 자, 우리나라 텀블러가 없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안에는요,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더 많은 텀블러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도 한번 이사했는데 얼마 전에 이사할 때 텀블러 한 30개를 버린 적이 있어요. 계속 텀블러 주잖아요. 지금 우리는 텀블러나 에코백을 새로 만들어서 나눠줄 때가 아니야. 있는 에코백 텀블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투표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시켜야 되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야 나도 이 기후 문제 걱정이 많아. 네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접 저는 국회에 나가시를 원합니다. 국회 가서 좋은 법을 만들면 돼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좋은 법 만들어서 투자하면 됩니다. 난 너무 바빠. 그러면 옆 사람 친구를 내보냈어요. 친구도 바빠. 그럼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내보내서 좋은 법을 만들게 해야죠. 대멸종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도 그런 거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야, 남극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높아져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남극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해서 남극이 다 녹을 정도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왜 했을까요? 그거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근데 이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각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겁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기후 변화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0명이 한 명쯤 아직도 있어요. 5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야,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망했어. 그 주장하세요. 저는 망하지도 않았고 기후 변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기술과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 정책들 바꿔가면서 내 삶을 바꿔가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갑시다.